새와 나무와 어린아이를 즐겨 그렸던 화가 장욱진. 그는 한국적인 정서와 순수한 동심이 담겨있는 작품 세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의 그림들은 작고 단순하다. 장욱진은 자신의 삶도 그의 그림 같기를 바랐다.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었던 그의 삶과 작품. 그 속에서 화가 장욱진이 진정으로 꿈꾸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호암미술관에서 새천년 특별기획전으로 마련한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전. 전통 회화에서 현대 회화에 이르기까지 인물을 주제로 한 미술품 가운데 우리나라 미술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인 의미 있는 전시회였다. 이 전시장 끝머리에 유난히 아이들의 발길이 오래 머무는 곳이 있었다. 어린이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모아놓은 곳. 이곳에서 장욱진의 그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얼핏 보기에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본 듯한 천진난만한 풍경과 묘사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애들 그림 같은데요. 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좀 얼렁뚱땅 그린 것 같아요. 만화 같고요. 꼭 아기자기해요. 아이가 막 호랑이랑 막 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랑 달이랑요 둘이 두 개가 같이 따 있는 게요 재밌어요. 귀여워요. 애들 같아요. 장욱진의 작품들 바로 옆에는 눈에 익은 그림들도 나란히 걸려 있었다. 장욱진과 동시대를 살았던 국민화가 박수근과 이중섭의 작품들.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화가들로 평가받는 박수근과 이중섭의 그림에서도 어린아이는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박수근, 이중섭, 그리고 장욱진. 이들 세 화가 모두 어린아이를 즐겨 그렸다는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그가 그렸던 그림만큼이나 순수한 심성과 맑은 눈빛을 지녔던 화가 장욱진. 완전한 자유인이기를 꿈꿨던 그는 짧지 않은 일생을 오직 그림과 함께 살았다. 인생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장욱진. 그는 죽을 때까지 그림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소모시켰다. 철저하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철저한 사유, 철저한 작업, 그리고 철저한 자유. 장욱진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 떠나갔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화구들만이 아직도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림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었던 숙명의 화가 장욱진. 그에 대해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의 작품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화가 장욱진에게 작품은 바로 그의 삶 자체였기 때문이다.
가장 정직한 겁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꾀를 부리면 꾀 부린 것만큼 화면에 보여요. 그 아주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예, 그리고 흉내면 흉내는 대로 나옵니다. 하. 예, 화면은 재미있기도 하고 좋기도 한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지. 아, 네. 장옥진의 작품은 부담이 없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소재와 단순한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단순성 뒤에는 치열한 사고와 고민이 숨어 있다. 사물을 보이는 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시각을 통해 재구성한 독창적인 초형 언어. 이것이 장옥진 작품의 본질을 이룬다. 어떤 시대적인 또는 보편적인 어떤 미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굉장히 독자적인 어떤 자기 세계를 구축했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대단히 말하자면 뛰어난 그런 세계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죠. 우선 그 세계라는 것이 마치 어린애들이 그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 굉장히 소박한 그런 어떤 심성의 구현이고, 또 그것을 굉장히 간략하게 단순화시키고 또 집중화시켰던 그런 어떤 특징에서 일반적인 이제 그런 어떤 경향의 작가들 속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은 이분의 어떤 작품 세계가 갖고 있는 그 바닥에 흐르고 있는 요소가 굉장히 토속적이라고 하는 것. 이 토속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선 가장 그 한국적인 어떤 정서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우리 미술사나 또는 그분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어떤 회화적인 의미에서 다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서구의 것들이 좀 더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에 대한 어떤 작가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을 더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들이 그 한국적인 요소들이 더 배어나지 않았는가. 바로 그런 측면이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의 현대 미술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나치게 어떤 서구화의 물결 속에 휩싸여서 나갔던 반면에 어떤 우리의 어떤 조형적인 정체성 같은 것들을 확인해주고 또 그런 정체성의 어떤 과거 전통과의 연결선상을 이어준 굉장히 중요한 작가인 것 같아요. 나무 위로 까치가 날아다니는 시골 풍경. 장옥진의 내면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이 풍경은 그가 태어나 자란 고향의 모습에서 비롯된다. 충남 연계군 동면 송영리. 그의 그림 속에 나오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서 그는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 장옥진은 그때만 해도 그림 그리는 일을 천히 여기던 때라 가족들 몰래 숨어서 그림을 그리곤 했다. 일곱 살 낳던 해 아버지를 여윈 장옥진은 교육을 위해 서울의 고모집으로 보내진다. 그러나 엄격했던 고모의 극심한 반대로 여전히 그림 그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그에게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기회가 주어진 것은 양정고보 시절. 전국 학생미전에 공기놀이라는 작품을 출품해 최고상을 받으면서부터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4호 정도의 이 작은 그림은 이후 그의 작품 세계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초년 시절의 그림인데 그때 그분은 뭔가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발전해서
그 장욱진 그림의 그 원천이 됐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죽는 날까지 지켰어요. 양정고보를 졸업한 후 장옥진은 일본의 제국미술학교에 입학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럽풍과 신일본화 경향이 유행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때도 그걸 물어봤어요. 선생님 언제부터 이렇게 그렸냐? 그랬더니 동경에서 공부할 적에 학교에서는 학교식 그림을 그리고 하숙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그림을 그려놓으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발로였을까? 사실적이면서도 해학적인 유학 시절의 작품 소녀에는 향토적인 색채가 짙게 배어 있다. 이 시기에 이미 장옥진의 작업을 특징 짓는 독특한 조형성이 구체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평생을 그림과 함께 살아온 화가 장옥진.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업 화가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전적인 신뢰와 인내 덕분이었다. 결혼 이후에 장옥진은 단 2번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국립중앙박물관이었다. 직장 생활이 체질에 맞지 않아 겨우 3년을 채우고 떠났지만 우리 것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힐 수 있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작품들을 보면 우리 전통문화의 소박한 멋이 잘 드러나 있다.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장옥진도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도 잠시 피난살이를 했던 고향 연기군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의 창작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 비록 행지 위에 물감을 석유로 개어 그림을 그렸지만 이 시기의 작품들은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다. 고향의 논뚝길을 배경으로 그려진 자화상. 풍성한 황금빛 들녘 사이로 영국 신사처럼 차려입은 화가 자신이 걸어가고 있다. 장옥진은 전쟁의 암담한 현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장옥진은 2번째 직장을 얻게 된다. 서울대 미대의 교수직이었다. 7년간 재직했던 교수 생활 동안 장옥진은 그를 존경하며 따랐던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된다. 뭐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없으시고 뒤에 와서 이제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 보신다든가 그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이러시고 그래요.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그러시면 내가 이분이 관심이 있는가 보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눈치로 이분이 뭘 말씀한다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채리는 것 같은 거죠. 그림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네. 내 가르치다는 의식이 없어서 네. 그저 한 7년 된 겠지요. 네.
매 가신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해결 못 드립니다. 그럼 그 그림은 어떻게 가십니까? 그게 그 부실이나 그냥 조소가 해주는 거죠. 서울대 시절은 장옥진에게 여러모로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교육뿐만 아니라 창작에도 열심이었고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도 많이 등장했던 시기였다. 당시가 좀 이렇게 드라이한 분위기의 세상이었고 피차 참 어려운 이런 세상인데 선생님이 뭐 흉어름 없이 제자들을 이렇게 대해 주시니까 그 인간적인 그런 참 좋은 성품에 매혹당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자유와 창작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으로 결국 학교를 떠난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자신을 한 곳에 몰아넣고 감각을 다스려 정신을 집중하면 거기엔 나 이외에 아무도 없다. 교수직을 사퇴한 장옥진은 경기도 덕소의 한강변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게 된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이 외진 곳에서 그는 고독과 싸우며 작업에 몰입한다. 절대 고독 속에서 보냈던 덕소에서의 12년 동안 장옥진은 가정과 생활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여름날인데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그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 물은 발목밖에 안 찼어요. 그런 참 대담무쌍한 동네 가운데서 그 나이 먹은 사람이 훌떡 벗고 그 물이 좋아서 그 뛰어든다고 하는 그것이 장옥진 아니냐. 다른 사람 같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도 그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냥 좋아서 뛰어들어간 거지요. 그런 것이 그 장옥진 예술이 근간일 수도 있어요. 안락한 가족과 집을 떠나 창작을 위해서만 고민하던 강가의 아틀리에. 이곳에서의 그의 생활은 무소유의 선승과도 같은 생활이었다. 바깥에 제약은 많고 사회 관습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뭐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에서 어떻게 그 벗어난다고 하는 건 술을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무슨 저항하는 거에 한 표시 같은 이런 관습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껄끄러운 거를 좀 이렇게 해소하시려는 그런 표시였다고도 여겨집니다. 나의 지나간 40년은 오직 그림과 술밖에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었다. 그림은 내가 살아가는 의미요, 술은 그 휴식이었던 것이다. 세상의 모든 관습과 허위와 체면을 벗어버리고자 했던 자유인 장옥진. 그에게 있어 술은 단지 취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었다. 작품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영 집중이 안 되시면 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술 어느 정도 막 취해서 이제
무아지경이 거지 넣을 때 하면 이제 붓을 들어보신다고. 그래서 또 안 되면 또 다시. 그래서 그게 한 20일 간다고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20일 작정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다가 안 되면 또 마시고. 그래서 말년에 나보고 술이 나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아느냐. 그것은 뭔지 그 잡념 돈다든지 이런 거를 요새는 마음을 빈다고 그러죠. 그걸 그냥 봐는 술로 했던 것 같아. 술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섰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장옥진은 그림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술 또한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았고 평생의 재산으로 생각했다. 그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나 작품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때 그의 옆엔 술이 있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미술 사조가 새로 막 들어오는데 어떤 추상적인 것하고 당신의 그 순수한 그것하고를 어떻게 어울릴까 그걸 굉장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참 못 그리셨어요. 당시 12년이나 계셨지만 그림 숫자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당신은 뭐냐 또는 또 상대방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가면은 술을 잡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도대체 너는 뭐냐 나는 뭐냐 그런 말씀을 늘 우리한테 하셨던 것 같거든요. 우리 화단에 추상의 물결이 밀려오던 60년대 장옥진도 이 시기에 일련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제작했다. 그의 전시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커다란 변모를 보였던 시기다. 하지만 1년여의 방황 끝에 그는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다. 나는 심플하다. 이 말은 내가 항상 뒤풀이 내세우고 있는 나의 단골 말 가운데 한마디지만 또 한 번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쳐보고 싶다. 단순하다는 것, 그것은 그의 삶과 작업에 있어 일종의 화두 같은 것이었다. 장옥진의 그림들은 단순하다. 그리고 작다. 장옥진은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은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많지 않은 작품 중에도 4호를 넘지 않는 소품이 주를 이룬다. 화면이 작은 만큼 그 안의 소재들도 간결하고 요약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쪼그리고 앉아 화폭에 몰입하는 그의 자세도 작은 그림을 그렸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듯 싶다. 원두막에 앉아있는 무슨 옛날 영감들처럼 그러고 쭈그리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인상적이죠,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렇게 말씀도 하고 또 작업도 이제 그런 스타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방바닥에서 뭐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작업을 하시죠. 그래서 늘 말씀하기는 그 큰 그 화폭에다 그리는 그림은 쉽고 사실 작은 거 하는 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늘 하세요.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작은 그림을 즐겨 그렸을까? 그 자신의 말을 빌면 큰 그림은 짜임새가 치밀하지 못하고 화면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고도의 압축과 생략, 외형적인 군더더기를 걸러내는 단순화 작업을 통해 본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것이 장옥진 특유의 조형 기법이다. 철저하게 단순화된 작품의 구성 요소들은 실제와 아주 다르면서도 오히려 더 실제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굉장히 어떤 밀도감이라든지 결집력이 아주 강하게 우리한테 옵니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그 선묘로서의 형태들이 그 자그마한 캔버스에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경우들을 다른 이제 그런 비슷한 그림과 여러 개 조합을 시켜 놓아봐도 어떻게 그런 작은 화면에 아주 적재적소에 그런 그 이미지들이 그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그런 이미지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 아주 치밀한 계산하에 그 직관적으로 그 삽입이 된 거고. 그의 작품 속에서 구성 요소들은 실제 크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배열된다. 강조하고 싶은 대상은 크게, 그 밖의 것들은 작게 그려진다. 원근감이나 공간 감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사실보다도 내면의 순수한 감정 상태에 따라 화면이 구성된다. 이런 작업 방식은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기준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장옥진의 그림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듯하면서도 보편성과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 어떤 좌우 대칭이라든지 상하 대칭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화면 어떤 구성에서 굉장히 어떤 균형 감각을 유지해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등장하는 어떤 대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무중력 상태를 지향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상을 자연을 그리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또는 어떤 유형적인 어떤 그 방법에서 벗어나서 예컨대 아이가 무슨 공중에 떠 있다든지 또 저쪽 마을이 그냥 물구나무 선 것처럼 화면에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이 말씀 공간 해석이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대단히 그 천이무봉한 그런 어떤 세계를 넘나들었다고 볼 수 있죠.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나무와 새들. 장옥진의 그림 속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골의 정겨운 풍경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의 작품 속의 친근한 풍경들은 단순한 주변 경치의 묘사라기보다는 장옥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전형화된 풍경들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전경은 지극히 한국적이다. 그분이 민족이라든지 우리 그 나라라든지 무슨 고향이라든지 토속이라든지 그런 단어는 말씀으로 안 했어요.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 하지만은 그분이 그림을 보면은 그런 것을 상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석양의 정적이 저 멀리 산기슭을 타고 내려와 수면을 쓰다듬기 시작한다. 저 멀리 노을이 지고 머지않아 달이 뜰 것이다. 천성적으로 도시보다는 시골의 자연을 좋아했던 화가 장옥진. 그는 집이나 작업실을 마련할 때도 늘 초가나 한옥 같은 전통적인 구조를 선호했다. 그리고 한국적이고 민화적인 요소들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후기 작품들까지
장욱진에게 있어 생활과 작품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삶 그 자체였다. 장 선생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들의 주제들이 뭐 우리가 대개 동양성, 뭐 한국성 하면 굉장히 뭐 심각하고 오묘하고 철학적인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이웃에 접해 있는 가장 그 대중적이고 소박한 소재들을 그 주제로서 소재로서 끌어들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무슨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대중성을 이야기할 때도 뭐 장 선생님 작품을 뭐 얘기한다 해도 별로 거리낌이 없을 것 같아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에서 열리고 있는 작고 작가들의 선과 여백전. 전시 작품 중에는 장욱진의 드로잉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간결하고 단순한 장욱진의 조형상은 선이 주가되는 드로잉 작품들에서 더욱 특징적으로 부각된다. 장욱진 선생님은 다른 어떤 작가분들보다도 드로잉적인 성격이 강한 작가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색채를 여러 번 겹쳐서 쓴다든가 또는 뭐 여러 번의 붓터치를 가해서 작품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한 번의 선 또는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신 작가죠. 그리고 그런 표현에 있어서도 뭐 꾸민다거나 또는 그걸 잘생기게 그리겠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저 그 사물들이 지니고 있는 본성들을 드러내시는데 그 작품들을 드로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70년대) 중반 이후에 장욱진은 여러 가지 조형 작업을 시도한다. 그는 미술에 있어서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하나의 조형물로 생각했다. 도화 작업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도화 작업은 주로 백자의 청화를 그리거나 분청에 철사 안료로 그리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작업의 결과로 도화 작품전을 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매직 그림이나 판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작업을 시도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까치를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입산을 했더라면 진짜 도꾼이 됐을 텐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같은 길이죠. 끊임없이 삶과 존재에 대해 고민해왔던 장욱진에게 불교와의 인연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걸레 스님으로 알려진 중광과의 우연한 만남도 어쩌면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신 이가 내 인사드렸더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난 모르거든. 모르는데 누구야? 너는 누구야? 중광입니다. 아, 중광이 그놈 중놈 치고는 옷 한번 잘 입었다. 그러는 거야. 이제 그게 화답이 된 거야. 중광이 내가 가만 앉아있어. 그랬더니 방으로 우리 말 안에 방으로 뛰어다가 앉더니 이만한 스케치북을 가지고 오더라고. 가지고 와서 중광이를 그리는 거야. 나를 그리고 까치 한 마리를 그려놨어. 자,
선물로. 줬는데 뒤집어서 보니까 뭐냐면 천하 유화독전에 그림이 있어. 그게 놀랄 일 아니야, 본인도. 그러니까 전에 그림을 그려 스케치해서 놨던 거래. 그러니까 그림이 2장이 한꺼번에 생긴 거야. 예사롭지 않은 만남 이후에 두 사람은 먹그림으로 화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합작도는 20여 점에 이른다. 불교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먹그림. 먹그림 작업은 80년대 이후로 계속된다.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장옥진은 붓장난이라 했다. 신명나는 대로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다. 그는 평소에도 새벽 산책을 즐기고 새벽에 작업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특히 먹그림은 반드시 새벽녘에만 그렸다.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집중을 해야만 그릴 수 있는 마음의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장옥진 그림은 하나 뭐냐면 선필이라고 그래서 도인필이에요. 깨달은 자의 그림, 장옥진 그림은. 그게 좀 차이가 있을 거야 아마. 장옥진 그림이 일반 사람 그림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볼 적에는 굉장한 그 손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림에는 그게 안 보이지. 근데 어디에서 그게 보이냐 하면은 붓그림에서 보여요. 그 탈필이 붓을 쓸 적에는 거기에 나타난다고. 근데 유화에서는 되도록 그것이 감춰져 있어요. 그 특히 초년의 그 50년대 그림들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붓그림을 그리면서 후년의 유화 그림에서도 조금은 이렇게 보여요. 우리나라에 신미술이 도입된 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적 정서를 독창적으로 창조한 3명의 작가와 행복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박수근, 이중섭, 장옥진이 그들이다. 서민들의 재추가 물씬 풍기는 질박하고도 일상적인 소재를 독특한 질감과 색채로 그려낸 박수근. 대담한 필치로 민족적 정서와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구현한 황소의 작가 이중섭. 그리고 단순화된 조형 언어로 사물의 본질을 드러낸 장옥진. 동시대를 살면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이 세 작가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박수근, 이중섭, 장옥진 뭐 우리가 세 분을 놓고 보면 다 개성이 아주 두드러진 작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두드러진 개성이 어디에서 오느냐? 또 이분들을 세 분들을 엮을 수 있는 말씀 바탕이 뭐냐? 그것은 역시 토속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토속적인 것이 단순한 의미의 토속적인 것보다는 어떤 한국적인 어떤 정서에 의해서 구현되어 나오는 어떤 세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의 어떤 표현 방법 자체는 대단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선택하는 어떤 그 소재의 범주도 대단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중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유희적인 말하자면 그리고 어떤 낙천적인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가 하면 이 박수근 선생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소박하고 담담한 이제 그런 어떤 세계를 구현해 줬고 장욱진 선생의 세계는 그 두 분 사이 정도쯤에 위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소박하면서도 또 때로는 굉장히 그 해학적인 유머러스한 어떤 요소가 많이 배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본다면 그 박수근, 이중섭이 갖고 있던 좋은 점들을 오히려 장욱진이 혼자서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각각 다 개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종합해 봤을 때 말하자면 그 세 개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장욱진 선생은 그 두 사람의 가운데쯤에 위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한평생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던 장욱진. 죽는 날까지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던 그가 붓을 놓은 것은 90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장욱진은 죽기 사흘 전 흰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듯한 밤과 노인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의기양양하게 그림을 그려갖고 오셔가지고 나 요번에 가서 그림 그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이 전부 흑색 아니면 백색으로 된 그야말로 뭐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그런 흑백의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걸 쭈르륵 눌러놓고는 정말 온 식구가 울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참았지만 뭐 눈물이 정말 저절로 막 나오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태연자약하시고 미소를 띄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하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저렇게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실 수 있는 분은 정말 자유인이다. 숙명의 화가 장욱진은 그렇게 떠났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는 글을 남겼고 미국의 한정판 출판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작가 중 최초로 그의 글과 그림이 함께 실린 장욱진의 그림과 사상이라는 화문집을 발간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지 10년이 되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시립미술관 건립을 준비 중이다. 순수하다는 게 단순하다는 겁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단순해야겠어요. 세상의 모든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타고난 야인 장욱진. 그는 그리는 작업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림만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그는 작지만 큰 그림을 남기고 떠났다. 화가 장욱진. 그는 새처럼 살다 새처럼 떠나간 영원한 자유인이었다.